흔히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밥은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밥이라는 단어가 참 오묘합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밥하면 쌀밥을 떠올리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쌀밥, 보리밥, 기장밥, 조밥, 수수밥, 콩밥, 옥수수밥 등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래 곡물로 요리한 음식은 전부 밥입니다. 그런데 쓰임새를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밥 먹었니와 같은 말은 끼니를 의미합니다. 식사 자체가 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끼니를 야무지게 해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리법은 더 재밌습니다. 곡물에 물을 붓고 끓이면 밥이라 하지 않고 죽이라 합니다. 곡물 알갱이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밥이라 부릅니다. 고온에 더해 강한 압력을 견딘 쌀알갱이가 쌀밥 소리를 듣습니다.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뚜껑이 있어야 맛있는 밥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밥을 만들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 특화된 제품이 전기밥솥입니다. 전기밥솥이 나오기 전에 조상님들은 가마솥을 이용해 밥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쇠로 만든 가마솥이 민간에 널리 보급된 시기는 통일 신라 끝자락입니다. 그렇다면 가마솥이 없던 시절 조상님들은 어떻게 밥을 해먹었을까요? 세상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식탐정 알쏭 해결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 경쟁에 시달립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죠. 좀 더 편하게 식량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바로 농경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조나 수수와 같은 밭농사를 통해 식량을 조달했어요. 돼지나 닭을 길러 단백질을 보충했고요. 그러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식량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납니다. 우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삼은 것은 철제 농기구가 보급된 삼국시대부터죠. 그런데 벼알곡을 바로 먹는 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달이 껍질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벗겨내기가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식을 가루로 부순 다음 걸쭉한 죽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갈돌이 쓰였으며 삼국시대에 들어 맷돌이 보급되었죠. 맷돌이 사용되면서 더 곱게 가루를 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절구가 개발되어 쌀을 빻거나 껍질을 벗겨내는 데 사용합니다. 절구에서 개량된 것이 디딜방아예요. 정미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동네마다 디딜방아가 있었습니다. 벼 껍질을 벗기는데 요긴한 도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마차를 이용해 껍질을 벗기는 매와 매통입니다. 나무로 만든 것을 목매라 불렀고 돌로 만든 것은 돌매라 불렀어요. 매의 등장으로 절구보다 더 온전하게 껍질을 벗길 수 있었죠. 매로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쌀로 밥을 해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밥이 매입니다. 맷돌은 간다로 표현하지만 절구나 방아는 찢는다로 표현하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있어 밥보다 반죽 문화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밥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어원을 추적해보면 밥의 원형은 매입니다. 옛 조상들은 쌀을 매라고 불렀어요. 한자 밥반자도 우리 조상들은 매로 읽었죠. 매가 경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밥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도 제사를 지낼 때 올린 쌀밥을 매를 올린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벼알곡을 벗겨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밥을 지어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솥이 귀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빚은 토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발 달린 토기가 바로 솥대용품이었죠. 조상들은 다리가 셋 달린 토기 아래에 불을 피워 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청동재련술이 개발되었지만 일반인들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솥과 관련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을 보면 청동으로 만든 솥단지는 천자의 상징물이었어요. 전국시대 초나라 왕은 주나라 천자에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툭하면 위세를 부렸습니다. 초나라 장왕과 주나라 천자의 대화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초장왕이 청동솥의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천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솥단지를 초나라로 옮겨와 내가 천자를 해먹겠다고 위세를 부린 것이죠. 천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주나라가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천자의 권위는 주나라에 있다라고 답했지요. 그러자 초장왕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우리 초나라는 철이 많아 부러진 창끝만 모아도 솥단지를 서너 개 만들 수 있다고요. 수틀리면 천자고 뭐고 주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죠. 철기가 개발되었어도 일반 민초들은 무쇠솥으로 밥을 해먹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이죠.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대무신왕이 가마솥에 밥을 해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솥과 밥이 등장한 시기는 적어도 고구려 시대지만 일반인들이 가마솥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초들은 어떻게 밥을 해먹었을까요? 고구려인들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고분벽화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루입니다. 시루는 우리나라 음식문화 발전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조리도구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우리의 고유문화죠. 시루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릇 바닥에 구멍을 뚫어 수증기를 이용해 음식을 찌는 찜기죠. 토기에 열을 가해 음식을 해먹으면 흙냄새가 배어 맛이 시큼했어요. 흙냄새가 음식에 배지 않으면서도 곡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조리도구를 개발해낸 것이죠. 황해도 안악사모분 무덤벽화에는 고구려 여인들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 부뚜막에 놓인 큰 시루와 함께 오른손에는 주걱을 왼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있죠. 주걱을 든 여인이 밥을 푸기 전 위아래로 잘 섞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시루는 그릇에 직접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 끓이는 그릇이 따로 필요합니다. 바로 시루솥이죠. 곡물을 찌기 위해 고구려인들은 다양한 시루를 사용했으며 구멍의 크기나 모양도 다채로웠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전쟁터에서도 시루를 이용해 밥을 해먹었는데요. 아차산 보루에서 출토된 시루만 하더라도 수십 개에 달합니다. 고구려인들은 식사 때마다 적지 않은 양의 밥을 먹었다고 추정됩니다. 밥을 담은 그릇이 상당히 많은 유적에서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아차산 시루봉 유적에서 발견된 밥그릇의 크기는 현재 성인이 섭취하는 양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고구려인들에게 밥은 언제나 중요했지만 쌀밥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쌀밥을 먹는 것 자체가 신분의 고귀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덕흥리 벽화 고분의 묘지명에는 날마다 쌀밥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쌀밥을 귀하게 여겼죠. 쌀밥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루는 밥 외에도 다른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쌀이나 곡물을 그대로 쪄서 떡매로 첫 떡을 만들어 콩가루에 찍어 먹는 경우도 있었죠. 고구려에서 만든 떡은 일본에까지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일본 기록에 등장하는 박병이라는 떡은 고구려 떡이란 뜻이죠. 고구려인들은 발효 음식인 술과 실을 만들 때도 시루를 이용했습니다. 시루에 찐 고두밥과 누룩을 섞어 버무린 술밀은 풍부한 맛을 내는 술의 원료였죠. 고구려를 이어받은 발해의 기록에서도 콩장을 만드는데 시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가정집에는 전부 시루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시루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가정집도 많습니다. 시루떡이나 콩나물 시루와 같은 표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시루가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지켜온 조상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